한 독일인 신비주의자가 명상 중에 본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중국인이 한반도로 밀려옵니다. 도망치듯 쏟아지듯.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집니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35년간 지정학적 흐름을 예언해온 마르쿠스 라이너.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쿠스 라이너, 독일 출신의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깊은 명상 수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운명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들은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려 있고 여러 차례 현실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의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너가 한반도에 대해 남긴 말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절의 지도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세계절이 지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라이너는 이 지도자의 임기가 3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핵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는 이를 왕관의 선로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정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라이너는 이 시점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품고 있던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 언론에 대한 기대, 사회 질서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오래된 건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 하나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벽으로, 천장으로, 기초로 퍼져나가면 어느 순간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라이너가 본 올해 3월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대륙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0명이 되는 물결.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지지만 북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천둥이 울린다. 천둥이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들은 놀라 하늘로 흩어지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3월, 한반도에 울리는 천둥.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탈출합니다. 라이너는 그 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명이 떠나면 10명이 따릅니다. 10명이 움직이면 1000명이 합류합니다. 1000명이 달리면 10,000명이 쏟아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렬.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북쪽에는 또 다른 닫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북쪽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을 향해 걷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가까운 미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의 물결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떠나온 곳에 있습니다. 대륙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압력이 마침내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부유한 도시와 가난한 농촌 사이에 벌어진 간극,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켜켜이 쌓인 오래된 원망, 간극쥐, 이를 콩슬복 피포기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간 강력한 통제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압력솥을 떠올려 보십시오. 뚜껑은 굳게 닫혀 있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압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이너가 본 중국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불씨가 날아듭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 소식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우회 접속을 통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갑니다. 철저히 막아놓은 정보의 장벽을 뚫고 소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저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떤가? 이 질문은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처음에는 조그만 파문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한국의 혼란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왔던 의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불만들이 속삭임이 되어 퍼집니다. 라이너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이 열린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됩니다. 통제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순간 막아두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지면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시작된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대륙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작은 균열이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파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동해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동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펼쳐진 그 바다, 그 아래 어둠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이 아니다. 은도 아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미래를 움직일 자원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우리 눈앞에 바다 밑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라이너는 이 발견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비추듯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수백만 난민이 밀려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경제는 휘청거리고 사회는 한계에 몰립니다. 바로 그 순간 동해의 보물이 열립니다. 이것이 경제적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다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밀려드는 물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과 함께 다른 것도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의 조각들입니다. 바다 밑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잊혀진 진실들, 감춰져 왔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들. 이 발견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역사책에 적힌 것과 다른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 사이에 얽힌 오래된 비밀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원의 발견은 경제를 바꿉니다. 하지만 진실의 발견은 역사를 바꿉니다. 라이너가 본 동해의 비밀은 단순한 물질적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너는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뒤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떠오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용이 힘을 잃는 시대. 그 속에서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라이너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해라고 불렀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나라. 수백 년간 아시아를 비추던 빛이었습니다. 중국은 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존재, 대륙을 호령하며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라이너가 본 미래에서는 이 두 거인이 흔들립니다. 해가 빛을 잃어갑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기술과 경제의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예전의 위용을 잃어갑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릅니다. 기후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거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한국을 향합니다. 한때 작다고 여겨졌던 호랑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라. 그 한국이 이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배우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호랑이가 해와 용을 돌보는 시대가 열립니다. 라이너는 또 다른 변화를 보았습니다. 70년간 이어진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총구를 겨누던 긴장이 풀어집니다. 적대의 시간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는 녹슬고 무기는 꽃이 된다. 철조망이 걷히고 총과 탱크가 쓸모를 잃어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납니다. 갈라졌던 땅 위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라이너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은 기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70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마주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며 새로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기쁨의 아침이 밝기 전에 고통의 밤을 견뎌야 한다고.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지나면 한반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된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에는 아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시간. 3일 동안 계속되는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면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별들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늘에 띄워 올린 것들. 위성, 통신망, 디지털 세계를 떠받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느 날 빛을 잃고 추락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화면이 꺼집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리함이 사라집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합니다. 도시의 불이 꺼집니다. 교통이 멈춥니다. 은행도, 병원도, 모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대어 살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라이너는 이 어둠이 3일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은 3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3년처럼 길고 무겁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늘어진 듯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사람들을 지탱할까요?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빠른 정보도 아닙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오직 오래된 지혜만이 살아남는 도구가 된다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들, 손으로 하는 일, 땅을 읽는 법, 이웃과 함께하는 힘, 화면 없이도 전해지던 이야기들, 디지털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는 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 그러나 라이너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그림자일 뿐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흐름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두려움 앞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불안이 아닌 지혜로운 성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 가지 모두 한 사람이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시간은 올해 6월, 장소는 북한, 내용은 체제의 종말입니다.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40년 예언 기록 중 한반도에 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우리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6년이 단순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1954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요가와 베단타 철학을 수련하며 인간의식의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스승들 아래에서 수년간 수행한 끝에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자신의 비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언가라는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대선 당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코웃음쳤습니다. 그런데 파커는 그해 초에 이미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2024년 트럼프의 재집권 역시 그는 수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2019년 말 파커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몇 달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는 멈췄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커의 경고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것 역시 그의 예언 목록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파커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분리를 보았고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전면전이 가능하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파커는 이미 그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스페인을 덮친 대홍수. 발렌시아 지역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난 역시 그의 비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맞춘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록은 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예언의 역사, 정치, 질병, 전쟁, 자연재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는 걸까요? 꿈을 꾸는 걸까요? 누군가 알려주는 걸까요? 파커는 매일 새벽,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도시의 소음도 멈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명상에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의식을 내면 깊숙이 가라앉힙니다. 왜 하필 새벽 4시일까요? 파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집단의식이 가장 고요해진다고. 수십억 명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소음이 잦아드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영적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 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참선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파커가 인도에서 배운 지혜와 동양의 전통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파커의 의식은 특별한 영역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것을 아카식 기록이라 부릅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이 개념은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커가 보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생생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색깔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감정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그곳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선명한 장면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전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미지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전쟁의 장면은 실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홍수의 이미지는 진짜 홍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미지는 상징입니다. 파커가 붉은 용과 흰 독수리가 싸우는 장면을 본다면 실제로 용과 독수리가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강대국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검은 파도가 땅을 덮는 이미지는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을 뜻할 수 있습니다. 상징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40년 수련의 핵심입니다. 파커는 한반도에 관한 비전을 볼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운명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70년 분단의 역사, 그리고 수천만 명의 운명. 그는 여러 차례 같은 비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 텅 빈 거리,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체제. 파커는 그 붕괴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을 보았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6월입니다. 파커의 비전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식량 부족은 이미 수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이 손을 놓은 것입니다. 평소라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보냈을 중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로 여력을 잃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던 식량과 연료가 끊겼습니다. 파커는 텅 빈 시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 것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한 이불 아래 모여 추위를 견디는 장면, 병원에는 약이 없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체제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통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4월, 청진에서 첫 번째 불꽃이 튀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를 진압하려 하자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눌려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이 되자 불길은 평양에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커는 특권층의 가족들조차 굶주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위 관료의 자녀들, 군 장교의 부모들, 그들마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조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파커의 비전에서 가장 선명했던 장면입니다. 군부 내에서 명령 체계가 붕괴됩니다. 지휘관들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도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70년 체제의 심장이 멈춥니다. 파커는 김정은의 최후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망명인지, 사망인지, 아니면 완전한 권력 상실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북한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북녘 땅에도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저립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짐 뒤에는 반드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북쪽이 흔들릴 때 남쪽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파커의 비전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북쪽이 무너질 때 남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간 이 순간을 대비해 왔습니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비상 계획들이 꺼내졌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채널이 가동되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커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총성 대신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북으로 향했습니다. 탱크 대신 의료진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6월 말부터 식량과 의약품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이 돌아갔습니다. 병든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커는 이 모습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가 마침내 잃어버린 자녀를 품에 안는 것과 같다고.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새롭게 부상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군부 인사들, 변화를 원했던 관료들. 그들과 남쪽의 행정 전문가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70년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적이 아닌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내내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커도 이 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기와 통신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 수준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70년간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같지만 생각이 다르고 피는 같지만 경험이 다릅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입니다. 백발이 된 어머니가 60년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눈물이 터집니다. 말없이 끌어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파커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은 분. 만약 파커의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중국은, 일본은,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항상 개입해왔던 그들이 왜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걸까요? 파커의 비전은 이 질문에도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역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주변 강대국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파커의 비전은 이 물음의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위기에 휩싸여 한반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파커는 거대한 건물들이 텅 빈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령 도시들,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수백만 채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이 부러진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커는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부의 구심점이 약해지자 지방 정부들이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명령이 더 이상 전국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조각조각 나뉘어 반자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국 내 불이 번지는데 이웃집 일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을 지탱해온 후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파커의 비전 속에서 일본 열도가 흔들렸습니다. 후지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산도 깨어났습니다. 비이카이도의 화산들까지 연쇄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독 가스구름이 도시들을 뒤덮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파커는 미국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국 내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문제들,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의 비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먼저 흔들린다고. 동아시아의 거인들이 모두 흔들리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한반도에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대국들의 간섭 없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커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된 것처럼 모든 조각이 맞물려 돌아갔다고. 한반도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주가 길을 열어준 것 같다고. 이제 파커의 시선은 더 먼 미래로 향합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남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새로운 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커의 비전은 올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2030년대의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쪽의 첨단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 땅 아래에는 막대한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금, 철광석.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6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 자원들이 남한의 기술력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커는 통일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들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북쪽 땅에서 피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토적 영향력입니다. 파커는 한국의 힘이 현재의 국경을 넘어 만주 지역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파커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문화와 영성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의 치유 중심지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배우러 온 것입니다.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한류의 물결이 단순한 연애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영성, 공동체 정신, 서로를 돌보는 문화,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노년 세대의 지혜가 어우러졌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고대의 영성이 융합되었습니다. 파커는 이것을 동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라 표현했습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진입합니다. 냉전의 마지막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반도는 분쟁의 상징에서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파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새벽빛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예언가의 눈을 통해 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예측 그 자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 파커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북녘의 가족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우리나라를. 상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통일에 대한 소망이든 오늘 내용에 대한 느낌이든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 함께 서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전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비판적 사고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의 예언, 3번 모두 적중,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2025년 한국의 5번의 화재, 이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예언가, 베이징대 물리학 천재 출신 리우밍천. 그가 이번에는 2026년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3월, 한국의 숨겨진 진주가 드러난다. 일본에는 대재앙이 온다.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의 예언이 또다시 맞는다면 다음 달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는 리우밍천은 누구일까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 중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리우밍천은 그곳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고 동기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학위도, 명예도, 보장된 미래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천재가 하루아침에 산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가 향한 곳은 윈난성 깊은 산속의 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패턴, 시간의 흐름, 동양 고전에 숨겨진 예언들. 물리학으로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류 역사 속 반복되는 순환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과 신비의 경계에서 그만의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한 해 전 그는 하키스틱 모양의 충돌이 동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 모양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지진 발생 지역뿐 아니라 사망자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2025년 그의 예언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5번의 불이 한반도를 휩쓸 것이다. 그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5차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적중률은 이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윈난성에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동아시아의 대변혁이 온다. 그는 올해를 전환의 원년이라 불렀습니다. 한반도,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그의 눈을 증명했습니다. 3번의 예언, 3번의 적중.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올해의 예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시하기에는 그의 기록이 너무 정확합니다. 맹신하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 속에서 한국은 재앙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한국을 숨겨진 진주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조개 속에 감춰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빛을 드러내는 해. 그것이 바로 올해라고 했습니다. 3월,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진주. 리우밍천이 한국에 붙인 이름입니다. 조개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견디며 그 안에 보석을 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껍데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가 말합니다. 올해 그 껍데기가 마침내 열린다고. 3월, 리우밍천은 이달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치 지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달입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부상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의 시작이라고. 경제에 대한 그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3번 꺾이고 4번 쓰러지며 5번째 날아오른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충격도 겪었습니다.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리우밍천은 그 모든 시련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그 도약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미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쟁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선두가 아니라 독보적 존재가 된다고. 뒤따라오는 자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제도적 틀 자체가 바뀔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헌법적 변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정의가 힘있는 자의 편을 드는 광경. 그는 이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법은 법답게, 정의는 정의답게 서는 시대가 온다고.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처지. 리우밍천은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것이 리우밍천이 본 한국의 올해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국이 떠오르는 이 시간, 바다 건너 이웃 나라에는 짙은 어둠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운명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는 일본을 말할 때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일본은 올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3월, 한국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그 시간, 바다 건너에서는 땅이 흔들립니다. 리우밍천은 도호쿠 지역에 규모 8을 넘는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태현과 미야기현,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진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핵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후쿠시마. 이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는 압니다. 2011년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로 이어졌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새로운 지진이 이 상처를 다시 벌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봉인되어 있던 위험이 풀려나고 바다로, 공기로 보이지 않는 독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도호쿠 지역이 일본 경제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됩니다. 2011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부품 부족으로 신음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번에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 말합니다. 관광 산업도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포는 사람들의 발을 묶습니다. 호텔은 텅 비고
상점은 문을 닫고 지역 경제는 고사합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 비용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되돌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재앙이 일본을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빌려서 메우고 또 빌려서 메우는 악순환,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의 고통을 말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시선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큰 땅덩어리를 향합니다. 거대한 장성을 쌓아 올린 나라,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장성 안쪽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장성, 수천 년 동안 외적을 막아온 거대한 벽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장성을 오늘날 중국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하지만 안쪽은 어떨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썩어 가고 있다고. 올해 그 썩은 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리우밍천은 고위층 부패 스캔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것들, 쉬쉬하며 묻어버렸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 정녕 이런 자들이었는가?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리우밍천은 청년 실업률이 30%를 돌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10명 중 3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술을 배워도 그들 앞에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꿈을 품고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갇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배고픈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어떤 사회도 평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부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수년간 쌓아온 거품이 마침내 꺼지는 것입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들,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 돈을 묻어버린 사람들의 비명. 리우밍천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조적 붕괴의 시작이라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골은 이미 깊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골이 넘을 수 없는 협곡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명품을 사들이고 다른 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상이 공존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불만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리우밍천은 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극심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나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흔들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배는 어디로 향할까요? 세계의 공장, 중국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던 거대한 생산기지. 리우밍천은 이 타이틀이 올해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떠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공장이 비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리우밍천은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어제의 추종자가 오늘의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뜨고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이 무너집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우주적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우연의 일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부상, 일본의 재앙, 중국의 몰락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지만 리우밍천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거대한 패턴이 올해 세계의 순환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는 백두산입니다. 천년의 주기. 마지막 대분화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946년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산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에서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임계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분화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뒤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450년 주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리를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일정한 주기로 약해지고 때로는 방향이 바뀝니다. 리우밍천은 지금이 그 변화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불안정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후가 요동칩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흐트러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태양입니다. 11년 주기. 태양의 활동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올해는 그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입니다. 태양 폭풍이 거세집니다. 전자기기에 이상이 생기고 통신이 끊기고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1000년, 450년, 11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해에 맞물립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고. 하지만 그의 이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500년 주기의 권력 이동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500년마다 힘의 중심이 바뀌어 왔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하면 다른 나라가 부상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중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들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월 대변역의 전조입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떨림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입니다. 순환의 논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를 볼 차례입니다. 올 초부터 봄까지 리우밍천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리우밍천이 그린 올해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달마다 어떤 일이 예고되어 있는지 1월과 2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시기에 중국 경제의 불안 신호가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그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기업들의 연쇄 부도설, 청년들의 일자리 한탄,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입니다. 3월, 리우밍천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달입니다. 변혁의 절정이 이 달에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지형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숨겨진 진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대지가 울릴 수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진의 가능성, 이 달의 초중순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4월, 조정의 시간입니다. 3월에 충격파가 가라앉으면서 각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합니다. 일본은 재해의 상처를 수습하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개혁이 시작됩니다. 사법부의 독립, 헌법적 논의,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꺼내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리우밍천의 최종 메시지는 의외로 희망적입니다. 그는 올해를 종말이 아니라 탈바꿈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나비가 되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지금 그 고치 안에 있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더 건강하고 협력적인 아시아가 태어납니다. 리우밍천은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새로운 태양, 그것이 그가 본 우리의 미래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미리 정해진 운명의 선고일까요? 리우밍천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라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준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정돈해 나가십시오.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드린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의 문을 여는 것,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리우밍천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통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